지금까지 중국 지역의 인구 이동을 살펴봤는데 이제부터는 만주와 한반도 지역의 인구 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도 인구 이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는데요. 중국 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많았지만 이 한반도 내에서도 이동이 아주 활발했습니다. 먼저 살펴볼 인구 이동은 바로 고조선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기원전 194년에 고조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나요? 바로 진안 교체기에 위만이 고조선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기존의 정치 세력이었던 준왕이 위만에게 정권을 빼앗기게 되었었죠. 바다를 거쳐 한에 거주하면서 스스로 한왕이라고 칭하였다라고 나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고조선에서 아마 남쪽으로 내려갔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당시 남쪽에는 진이라고 불리는 정치체가 형성이 되어 있었지만 이 진이 나중에 삼한으로 발전을 합니다. 실제로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보면 고조선의 유민들이 산골짜기에 살아 육촌을 이루었다. 이것이 진안 육부가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기원전 108년 완전히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 고조선 유민들이 남쪽으로 대거 이동을 하게 되면서 진한 지역, 즉 사로국, 훗날 신라가 되는 이 지역의 건국 토대를 형성하였다라고 역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기원전 1세기경 만주 북부 숭화강 일대에 부여족 일부가 압록강 유역 졸본성으로 내려오게 되죠. 이때 여러분들이 한국사 시간에 배운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죠? 네, 바로 주몽인데요. 자료에 살펴보면 금화왕의 맏아들 대소, 즉 금화왕의 왕자가 주몽이 뛰어난 것을 시샘하여서 이를 없애려고 하니 주몽이 무리들을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그래서 세운 나라가 바로 고구려다라는 거 우리 살펴봤었죠. 주몽이 부여에 있었을 때 낳은 아들이 있었고 또 고구려에 내려와서 낳은 아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여에 있었던 아들이 주몽에게 다시 찾아오자 기존에 고구려에 있었던 주몽의 아들 둘이 두려워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죠. 이래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세운 나라가 바로 백제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에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백제의 시조 온조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몽이 부여 시절에서 낳은 아들 유리가 찾아오자 비류와 온조가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비류는 현재 인천 지역에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바닷가라 농사가 잘 되지 않아서 결국 이 비류 세력이 기존 한강 지역, 즉 위례성, 하남 위례성에 세운 온조 지역에게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의 온조가 세운 나라 이름이 10명의 신하와 함께해서 십제라고 불렀는데 비류를 따르던 무리들까지 합류하게 되면서 백제가 되었다라고 하죠. 고구려에서 이렇게 건국 세력이 위례성 지역으로 내려가서 백제국을 세웠는데 처음 백제국은 큰 범위의 정치체의 마한 속에 속해 있는 소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제가 점점 세력을 키워서 기존에 강했던 권력체인 마한을 복속시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기존의 마한, 진안, 변한 같은 사마는 연맹왕국 체제라고 했었죠. 이렇게 다양한 소국들이 모여서 하나의 정치체를 이룬 건데 사실 마한에서 가장 강했던 권력체는 바로 이 목지국이었습니다. 목지국의 왕이 마한의 대표자라고 했었는데 백제국이 점차 세력을 확장시켜 목지국을 먹고 마침내 마한 지역을 전부 복속시키게 되는 거죠. 이 문화재들이 설명하는 것은 이 왼쪽은 고구려의 무덤 양식이고 오른쪽은 백제의 무덤 양식인데 건국 초기 무덤 양식입니다. 두 개의 특징이 딱 보이죠? 네, 계단식 돌무지 무덤인데요. 이것처럼 건국 초기 세력들이 비슷한 문화 양식을 공유했다. 즉 건국 세력이 비슷한 계열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지도는 서기 1세기경 한반도를 잘 보여주는 지도인데요. 여기서 보면 조금 눈에 띄는 지역이 보입니다. 뭐죠? 네, 맞아요. 이 낙랑군입니다. 낙랑군은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 한 무제가 세웠던 한 사군 중에 하나인데요.
나머지 3개의 군은 금방 반발로 사라지게 되었지만 1, 2세기경까지 한반도에 남아있던 게 바로 이 낙랑군이었습니다. 이 낙랑군에는 당연히 중국인 관리와 중국인 무리들이 모여 살았겠죠. 한반도 한민족인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낙랑군을 기원 후 4세기경 미천왕이 이 낙랑군을 한반도에서 축출하게 됩니다. 한반도에는 이제 중국 세력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낙랑군에서 축출된 세력들이 또 어디로 내려갔냐면, 그래서 학습지로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원전 108년 고조선이 멸망하자 고조선 유민들이 남하하여 어디로 내려갔다고 했었죠? 특히 진안 지역, 그래서 사로국, 훗날 신라가 되는 이곳에 성립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세기경 만주 북부 숭화강 일대의 부여족 일부가 압록강 유역으로 남하하여 무엇을 세웠죠? 고구려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정권 내부의 정치 갈등, 즉 비류와 온조 계열 일부가 남하하는데 한강 유역으로 남하하여 결국 백제를 세우고, 이 백제국은 토착 세력인 마한 지역까지 정복하게 된다. 고구려 미천왕이 낙랑군을 축출하게 되면서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무엇에 영향을 주죠? 백제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 한반도 지역 역사를 4세기부터 6세기까지 전성기 중심으로 볼 건데, 우리 한국사 시간에 너무 잘 배워서 딱 보면 기억이 날 거예요. 여기 한강 유역을 지금 백제가 차지하고 있네요. 이거 몇 세기? 4세기 백제 전성기네요. 그 다음 한강 유역을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몇 세기? 5세기. 그 다음 여기 볼록하게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했습니다. 몇 세기일까요? 6세기입니다. 너무 답정너였나요? 그래서 4세기, 5세기, 6세기를 딱 전성기 중요한 왕만 딱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백제의 전성기는 바로 근초고왕이죠. 근초고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백제의 확장에 힘을 쓴 왕이었는데요. 기존의 마한을 완전히 복속시키고 더 나아가서 북쪽으로 고구려 평양을 한번 쳤고요. 또한 외국과의 교류에도 굉장히 힘을 썼는데, 중국의 남조에 있었던 동진, 여러분들 동진 아까 배웠는데 기억나죠? 중국 북조와 남조가 나눠져 있었을 때 남조의 첫 시작 왕조인 동진과 열심히 교류를 했고, 일본의 외와도 교류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막 칠지도를 주고받고 그랬었는데 기억나죠? 그 다음 이 백제 4세기의 근초고왕을 살펴봤다면 백제 6세기의 무령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6세기의 백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신라에게 밀리고 고구려에게 밀려서 영토도 굉장히 좁아졌고 기존의 지배권을 상실했어요. 그런데 무령왕이 이 백제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선택한 건 무엇이었냐면 외국과의 교류였는데요. 무령왕의 무덤이 무령왕릉의 양식이 독특하죠. 하나하나 만든 벽돌로 무덤을 이렇게 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벽돌 무덤 양식, 그리고 이 안에서 발견되는 유물들이 대부분 어디 거냐면 중국 남조에 있었던 왕조들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령왕은 남조에 있는 나라들과 열심히 교류하고 또한 일본, 외와도 교류를 하면서 백제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합니다. 고구려의 전성기 5세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고구려 장수왕은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영토를 많이 넓히기도 했지만 중요한 정책이 있었죠. 바로 이렇게 수도를 압록강 유역의 국내성에서 대동강 유역의 평양으로 옮겼습니다. 이걸 남쪽으로 나아가는 정책이라고 해서 남진 정책이라고 불렀었는데 기억하고 있나요? 이 남진 정책으로 고조선 이래 발달해온 이 대동강 유역의 문화를 흡수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5세기경 동아시아 지도를 살펴보면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북쪽에는 북이가, 남쪽에는 송이 존재하고 있는 남북조 시대였는데요. 장수왕은 우선 북이와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북이와 친하게 지내면 이 남조에 있었던 기존의 중원 왕조들이 서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송나라랑도 교류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양면으로 다 외교를 했다고 해서 양면 외교라고 하는데요. 고구려가 남조에 공물을 바쳤는데 북위에도 사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구려가 너무 강해서 이 남조와 북위가 둘 다 아무 말도 못했다라는 사료가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현명하게 외교를 하면서 전쟁을 벌이지 않고 국내에 집중을 하는 정책을 펼쳤다고 합니다. 6세기 신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버풍왕인데요. 버풍왕은 이 신라와 백제 사이에 애매하게 끼어 있었던 한 나라가 있었죠. 네, 가야가 있었습니다. 이 가야에 전기가야의 연맹주인 금관가야를 이렇게 복속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흥왕은 금관가야뿐만 아니라 있는 대가야까지 복속을 시킴으로써 가야를 완전히 신라의 영토로 포함을 시켰고요. 또한 진흥왕 시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어느 유역을 차지했다는 거죠. 네, 바로 북한산 비가 세워져 있는 여기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신라는 기존에 백제와 고구려에게 막혀서 중국과 통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강 유역을 가지게 되면서 중국과 직접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당항성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중국과 교류를 하게 되면서 선진 문물을 흡수하게 되고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훗날 당나라와 연합을 하여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키기도 하죠. 네, 삼국의 발전 과정과 대외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삼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은 부여족 같은 이주민 세력들이 앞선 철제 기술과 기마 문화를 들여오면서 토착 세력을 통합하면서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고구려 백제 신라를 볼 건데, 전성기를 앞에다가 쓰면 4세기 백제, 5세기 고구려, 6세기 신라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겠네요. 먼저 4세기 백제를 볼게요. 한강 유역을 기반으로 기존의 정치체였던 마한을 정복을 하고 해외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근초고왕 시기에는 남조의 동진과 그 다음에 일본 지역의 외와 교류를 많이 했었죠. 5세기 고구려 같은 경우는 압록강 유역 중심으로 성장을 했는데, 훗날 장수왕 시기 대동강 유역으로 평양 천도를 했었다고 했죠. 6세기 신라는 경주 일대를 중심으로 낙동강 일대에 버풍왕 때 금관가야, 진흥왕 때 대가야를 통합하면서 가야를 통합시켰다고 했습니다. 대외 관계를 보면 백제는 남조, 외와 연결하여 세력을 유지했고, 고구려는 5세기 북조와 남조 둘 다 친하게 지내는 양면 외교를 실시를 했고, 당시 6세기 말 7세기 초 동아시아의 외교적인 형태를 살펴보면 북쪽에서 돌걸, 그 다음에 아래로 고구려, 그 다음 백제, 외 이렇게 이어지는 남북형 라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나라와 신라가 이어지는 동서형 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멀리서 보면 이렇게 남북과 동서로 가로지르는 십자가 모양 같잖아요. 이걸 십자형 외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나라가 돌걸 고구려와 이어지는 거를 막기 위해 고구려를 쳐들어 가려고 했었고, 당시 고구려와 백제는 상대적으로 6세기에 신라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동맹을 맺게 되었고, 백제는 기존에 친한 외교 관계를 가졌었던 외랑 연결이 되면서 이런 동북아시아의 외교 형태가 생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관계를 배울 때 항상 유의해야 될 게, 예를 들어 백제가 4세기 전성기면 상대적으로 강한 백제를 견제하기 위해서 고구려와 신라가 뭉치게 되고, 5세기 고구려가 강해지면 백제와 신라가 동맹을 맺게 되는 이러한 역학관계를 같이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일본 열도 같은 경우 기원전 3세기경 한반도인 일부가 바다를 건너 일본 열도로 이주를 하면서 일본의 청동기, 철기, 벼농사 기술이 전래되었었다고 거의 한 4번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전래가 되면서 일본 지역에 여러 소국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여러 소국들이 상호 경쟁을 거쳐 최종적으로 30개의 소국이 남았었는데 이 중에 가장 강했던 나라가 무엇이라고 했었죠? 네, 야마타이 국이라고 했습니다. 야마타이 국의 지도자가 바로 히미코 여왕이라고 했었죠. 이 현재 야마타이 국의 위치에 대해서는 규슈 지역에 있었다 아니면 기나이 지역에 있었다라는 여러 논쟁이 존재를 하는데 한반도의 그 전쟁과 난을 피해서 일부 주민들이 일본으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본으로 이동한 사람들을 도웨인 혹은 도레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도자가 건널 도자예요. 그래서 바다를 건너서 외로 간 사람들 혹은 바다를 건너 온 사람들, 일본인 입장에서는 네, 이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웨인들이 한반도에 있는 문물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일본 열도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였는데 3세기에는 아까 살펴본 것처럼 야마타이 국이 30개의 소국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다 4세기 이후가 되면 야마토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 지역을 중심으로 점점 주변을 통합해 가면서 확대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에서 다양한 문물들이 외에 전해지게 되었고 특히 제철, 그러니까 철을 만드는 기술과 불교 문물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일본 열도에서는 가야에서 철을 수입했었는데 6세기 이후부터는 자체적으로 철을 만드는 기술을 발달시켜 철광석을 채굴해 철을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불교를 수용하면서 여기 보이는 나라 지역을 중심으로 아스카 문화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야마토 정권의 사상적 기반이 마련이 되기도 하였죠. 그래서 이 화면에 보이는 것은 가야에서 온 이런 철갑 옷이고 오른쪽은 이제 일본의 철갑인데요. 또한 이렇게 토기 기술도 전래가 되었습니다. 4세기부터 일본 지역에서 야마토 정권이 성립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3세기 말에서 6세기 초 무렵에 일본 여기 빨간색 부분으로 설치된 이 빨간색 부분으로 표시된 지역에서 무덤들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무덤의 모양이 이 왼쪽에 보이는 화면에 이런 모양인데요. 굉장히 독특하죠? 앞부분은 이렇게 각이 져 있고 모가 나 있고 뒤쪽은 이렇게 동그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앞쪽은 모가 나 있고 뒤쪽은 동그랗다 하여 전방후원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다가 아마 시체를 매장하고 여기서는 제사를 지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화면에 보다시피 무덤의 크기가 굉장히 커 보이죠. 여기 이렇게 점처럼 보이는 게 집이에요, 집. 이렇게 집의 크기를 생각한다면 이 무덤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데 이런 고분들이 4세기 중엽에 이르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어서 일본 지역에 전역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덤을 만드는데 굉장히 무수한 노동력과 비용이 들었겠죠. 그 말은 이런 지역에 굉장히 큰 권력체가 존재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각 지방의 토착 세력을 무엇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네, 호족이라고 했었죠. 우리 한나라 후한 배울 때 나왔습니다. 일본에도 이 호족이 중심으로 여러 소국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특히 야마토 지역에서 이 전방 후원분이 많이 발생하는 걸 봤을 때 야마토 중심으로 호족 연합체가 등장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4세기에서 5세기경 일본에 성립한 통일정권으로 야마토 정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마토 정권의 가장 큰 특징은 호족연합 정권이었다는 것입니다. 야마토 지역을 중심으로 각 지역에 있는 호족들을 복속을 시켜가면서 그 호족의 토지와 백성을 그대로 통치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유력 호족의 연합정권적 성격을 띠게 하였고 각 호족들에게는 고유한 성씨가 있었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김씨, 서리가 민씨, 은서가 이씨 이런 것처럼 각각의 성씨가 있었겠죠.
일본어로 말하면 우지라고 합니다. 야마토 정권은 이 호족들의 권력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각 성씨별로 직무를 맡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모노노베시라고 하는 유력한 가문이 있었는데 이들은 군사 업무를 맡게 했고, 나카토미시라는 성씨는 제사 업무를 맡게 했습니다. 씨를 따르는, 이 우지를 따르는 각종 집단들이 있었겠죠. 이 우지의 일을 도와서 이 집단의, 호족 집단에 속하면서 호족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성을 내려주는데 이걸 일본어로 가나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족들을 편입시킬 때 그대로 씨를 유지하게 한 이 독특한 제도를 씨성제도, 일본어로는 우지 가나베 제도라고 합니다. 야마토 정권의 굉장히 중요한 그 씨가 모노노베시라는 집단과 소가시라고 하는 집단이 있는데, 이 사진은 모노노베시가 관리하던 이소노카미 신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다음 차시에 배우겠지만 이 호족 집단이 분열하고 또 싸우게 되면서 일본 역사가 전개가 되죠. 네, 지금까지 배운 야마토 정권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하면, 호족들에게 지위를 나타내는 이 씨와 성을 부여하여 통합을 시켰다. 그래서 호족 연합적 정권을 이뤘는데 이 제도를 씨성 제도, 우지 가나베 제도라고 한다. 다음, 한반도 지역과 중국 강남 지역의 일부 사람들이 전쟁과 난을 피해서 일본 지역으로 이주를 했는데, 이 사람들을 도웨인 혹은 도레인이라고 부르고, 이 사람들은 제철 기술과 불교들을 많이 전달해 주었고 야마토 정권 성립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했었죠. 야요이 시대 이후 일본 지역에서 30개의 소국이 등장을 했는데, 30개의 소국을 주도했던 나라가 바로 야마타이국이었고, 지도자가 히미코 여왕이라고 했었죠. 이 히미코 여왕은 중국 위초고 시대, 삼국시대의 위에 조공을 하고 친위외왕이라는 봉호를 하사받았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 4세기경이 되면 야마토 정권이 세워지는데, 그걸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유물이 전방후원분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야마토 정권은 그 정권의 성격상 호족의 연합적 그런 정권이었고, 대표적인 제도가 씨성제도가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세워지는데 도웨인과 도레인의 역할이 매우 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6세기경부터 이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할 텐데, 다음 시간에는 7세기경 동아시아에 일어난 국제전쟁과 그 이후에 확립된 동아시아 세계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정말 이제는 등교 개학이겠죠.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냅시다. 화이팅!